그러면 과연 고조선에 정전제가 있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우태자를 통해서 우회, 오행 치수법과 정전제를 전해줬다면 과연 고조선에 정전제가 있었느냐? 우리 문헌적인 근거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의 제왕운기에 보면은 경전착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도 뭡니까? 밭을 갈고 우물을 뚫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졌다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뚫을 착자인데 이것을 정전이라는 말을 그대로 뭐 이렇게 고유명사로 쓴 건 아니지만 이것을 말을 바꾸면 뭐겠습니까? 정전착경이 되겠죠. 근데 원문은 경전착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승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제라는 말은 주자가 만든 말이니까 이승유는 그 말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 제왕운기에는 경전착정이라고 쓴 거죠.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정전착정이 돼서 이때 이미 정전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유도 정전제를 알고 있었다 얘기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전제를 알고 있었다. 제왕운기에 이미 표시가 됐다. 두 번째, 단군세기입니다. 이함의 단군세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불우단군 제20년 경술 BC 2231년 4월에 토지를 정과 구로 우물정자와 언덕구로 구분해서 나누어 획정해서 그려서 전교를 정해 세금이죠. 백성이 스스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불우단군 제12년 임자 BC 2229년에 신지 귀기가 치례력과 구정도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단군세기에서는 구정제라고 한 거죠. 구정이라는 말을 쓴 거고, 이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는 그러니까 경전착정이라고 쓴 거고, 단군세기에서는 구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불우의 구정제는 뭐냐? 불우 시대에 단군의 태자 불우 시대에 시행된 이 구정제는 뭐냐? 이 핵구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줄여서 이것을 구정제라고 한다면 구정제는 뭐냐? 정전제를 확장한 대단위 농사법이다. 그리고 구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부가 아까 일정이라고 했어요. 구부가 일정이고 그 일정이 모이면 사정이 모이면 업이 되고 그런데 또 업이 4번 모이면 바로 이제 구가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단군세기에서 말한 구정제입니다. 구정제. 획구정법.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물정자가 4개 모이면 업이 되고 업이 4개 모이면 다시 언덕구가 된다 이 얘기죠. 예. 언덕구, 구정. 이것이 바로 구정제다. 구정제. 이것이 바로 구정도고 이것이 제가 이제 추정해서 그릴 때 바로 이것이 구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구부가 모여서 정이 되고 또 4정이 모여서 업이 되고 4업이 모여서 구가 되고 4구가 모여서 또 전이 되고 4전이 모여서 현이 되고 4현이 모여서 도업이 된다. 이 책이 이 말이 어디냐면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이 주례라는 책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구정제가 이 구정제가 무슨 말인가를 우리 이해할 수 없는데 다행히도 이 주례라는 책에 이 말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례라는 책도 뭐 중국의 주례, 중국에서 쓴 주례지만은 이 책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주례라는 책이 없으면 우리가 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그 개념 파악을 못 하는데 우리가 비로소 구정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단군세기의 좋은 점은 주자가에서 쓴 정전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독특한 구정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단군세기가 아주 독특하게 전수된 책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사실 구정제라는 말은 중국 문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조선만의 고유한 농사법이고 토지 제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례라는 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속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고조선의 경제, 고조선의 경제, 예법, 사회 제도가 주나라에 흘러 들어가서 주례라는 책이 편집된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항상 어느 나라고 선진 문화가 있으면 후진 문화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것은 다 예의 없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례의 첫 규절이 뭡니까? 유왕건국 이렇게 됐어요.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경토지라는 말이고, 제가 이제 이 구정제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주례에 나온 원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원문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원문, 주례라는 책의 주례의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자는, 경영한다는 경자는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경계를 정하는 의미예요. 토지의 경계를 정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밭과 들을 어떻게 정하냐면 정과 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정은, 이 우물정자는 정전, 이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목은 목장.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목장을 운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우물정자와 기른다는 이 목을 구별해서 정전과 목장으로 나누어서 토지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땅과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나누어서 정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부가 모여서 정이 되고, 또 4개의 정이 모여서 의비 되고, 또 4개의 의비 모여서 구가 되고, 4개의 구가 모여서 전이 되고, 4개의 전이 모여서 현이 되고, 4개의 현이 모여서 도가 됐다. 도읍이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 도읍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토지를 경계해서 정전과 목장으로 나누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단군 세계에서 말하는 구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헌에는 구정제라는 말만 나오고, 이러한 왜 어떻게 해서 구정제가 나왔나 이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중국의 주례라는 책에서, 주례는 13경의 하나죠. 이 주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문헌으로는 정전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유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 얘기죠. 제가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의 정전 벽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 문화, 우화량 유적, 하가점 하층 문화 기본적으로 아시겠고요. 아무튼 하가점 하층 문화는 BC 23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그런 문화를 얘기를 듣는데, 중국도 이제 도시가 농촌도 도시화되면서 많은 이제 논밭을 이제 파내고 하니까 유물 유적이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화량 16지점은 뭐냐면 본래 홍산 문화인데, 이 오화량 16지점은 홍산 문화 이외에 다시 또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우화량 16지점이에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정전벽돌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조기 이른 시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로, 그 상한년대는 일반적으로 BC 2300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 BC 2300년은 하상도 미치지보다는 하상보다 앞서는 그러한 연대다. 특히 우리 고조선 살아볼 때는 우리 고조선이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 이 BC 2300년은 우리 고조선의 건국연대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물이 어디냐? 우화량 바로 조양. 이게 요령지방에 이 우화량, 여기 적봉도 있고 내모구도 있고 여기 일대입니다. 이 조양 옆에 우화량 아까 16시점에서 바로 이러한 벽돌 모양의 이런 것이 이 도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불로 구운 거니까, 흙을 구운 거니까요. 아주 크기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손바닥만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 조그만한 그런 이런 벽돌 모양생은 벽돌 모양이고, 바로 이러한 우물정자 그대로죠. 우물정자가 3개 있고,
좌우에 이제 도랑이 있는 형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우물정자, 이 정전제를 상징하는 이런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정전벽돌이라고 이름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량에서 바로 이런 정전벽돌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과연 그 시대에 정전제를 위해서 정전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그 앞면에는 이렇게 우물정자가 새겨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우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정전제를 위한 벽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로 이게 이 도량을 냈는데 가운데에 낸 도량에 비해서 바깥에 낸 도량은 그 굵기가 더 굵어요. 굵기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굵기가 굵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주례라는 책에 보면은, 주례라는 책에 안에는 도량을 낼 때 2자씩 깊이를 파고 바깥에는 4자를 파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또 주례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이 정전벽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 하나의 뭐 요즘 말로 하나의 샘플처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할 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도량을 파고 우물을 파라, 이렇게 아마 홍보용으로 쓴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 땅의 위치를, 요것은 각각의 땅의 위치를 설명하고 가운데는 바로 공전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전벽돌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우화량에서 이 정전벽돌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우화량은 뭡니까? 바로 고조선의 강역과 일치하는 곳이죠. 바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강역과 일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이른 시기에 하가점 하층문화는 가장 이른 시기는 BC 2303, 우리가 고조선 건국이 2333년이고 BC 2300년부터 하가점 하층문화가 시작됐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고조선 건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하가점 하층문화가 시작됐고, 그 유물 중에 하나가, 고고학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전벽돌이다. 이 정전벽돌은 바로 그 시대에 이 장소에서 정전제가 시행됐다는 것을 일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저 정전벽돌을 대강 BC 2000년 전후에 나온 유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중국 학자 곽대수는 고고학의 관점에서 하가점 하층문화에는 소택과 농전이 공존했고 숙신의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숙신이라고 이제 중국 학자들도 그 일대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황하유역의 농업 문명에 뒤지지 않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농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그 농업에 대해서 황하유역보다 또 뒤지지 않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중국학자 왕해덕은 하가점 하층문화는 한마디로 동이문화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동이문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화량 16지점에서는 이 정전벽돌과 함께 뭐가 나왔냐? 복골이 나왔어요. 복골이 나온다. 바로 이 복골은 우리 한반도에 다량으로 나올 정도로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일대, 바로 이 우화량 16지점 하가점 하층문화가 우리의 복골과, 한반도에서 나온 복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벽돌, 복골, 한반도는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전제의 시온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맹자는 하은주에서 정전제가 시행됐다 했고, 이제 우리 고조선 문헌 또 유물을 보니까 우리 고조선에도 정전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전제의 시온이 어디겠느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 정전제의 연호는 공류에 있다고 주나라의 그 정전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류를 알고 보니까 공류의 조상은 융적지간에 살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융적은 바로 누구냐? 후한세에 보면 견이 군사가 머물던 땅이 바로 빈기 땅인데, 이 융적이 있었던 곳도 빈기 땅이고, 견이 군사가 있었던 곳도 빈기 땅인데, 이 견이 군사에 대해서 정인보 선생은 조선사 연구에서 바로 고조선이 그곳을 점령한 곳이다. 바로 그 자리가, 빈기 땅이라는 곳은 고조선이 주둔했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면, 이 공류가 살았던
정전제를 도입했다는 공류가 살았던 곳은 바로 융적이 있었던 곳인데, 그렇다면은 공류는 융적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류는 고주선 주둔지에서 고주선의 영향을 받아서 고주선의 정전제를 모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정전벽들이 출토된 그 하가정 하천 문화와 의 그 정치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곽대수는 그곳의 정치체는 아마 숙신족, 숙신이 있던 그 유적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주신은 식신이고 식신은 숙신이며 그 숙신은 바로 동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왕해동은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요서, 요동, 산동 지역은 동이문화, 그 정치체는 결국 동이문화의 정치체는 누구겠느냐, 우리가 이제 고주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신은 고주선이다. 또 리지인도 조위족, 세토템족은 옛숙신이며 갈석산 일대다. 윤내영 교수는 고주선의 서쪽 경계는 난하다. 그래서 우화량은 고주선의 강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했죠. 제왕운계에도 경전 착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또 단군세기에도 구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고주선에서 일찍부터 정전제가 시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고주선의 정전제가 부루를 통해서 우에 전수됐다면은 우와 부루가 서로 만났느냐 이거죠. 근데 중국 책 한서에는 도산에서 회합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루가 참석했다는 말은 중국문에는 부루에 관한 말이 일체 없어요. 다만 우리 세종실록에 우때에 도산에 가서 회의가 있었는데 태자 부루가 가서 조회하게 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조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루 태자가 우임금을 가서 뭐 배할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때 부루 태자가 우임금에 가서 뭐 조회할 정도, 배할할 정도로 처지는 아니었죠. 우리가 더 오히려 문화를 전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선 입장에서 우임금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세종실록 쓰는 사람들이 사대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과연 우임금 때 홍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지질학자들, 오경룡이가 지질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2016년 8월 5일자에 공개를 했는데, 결국 뭐냐? BC 1920년경에 그 당시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연대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추정 연대는 BC 1920년입니다. 이때 우에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홍수가 있었으면 과학적으로도 홍수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와 하나라에 가서 우하고 부루가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얘기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구루봉인데, 이제 구루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형산의 주봉 이름이 구루봉이거든요. 이 구루봉에 얽힌 말씀을 드리면,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그 고주선 후기 강역도, 윤내현 교수가 1994년에 그린 고주선 후기 강역도에 의하면 바로 이 우화량, 조양, 우화량 일대가 여기 이쪽인데요. 적봉, 우화량 이 일대가 바로 고주선 강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정전벽돌이 출토됐던 그 일대는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 바로 고주선 강역이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 이후 2300년 만에 밝혀지는 고주선 정전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루태자와 우와의 만남,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홍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얘기죠. 첫째로 신채호 선생은 그 당시에 부루가 도량형도 오행치수뿐만 아니라 오행치수, 정전제뿐만 아니라 도량형도 전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는 공류가 융적의 땅에서, 융적은 바로 고주선에 대해서 별칭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융적은 우리가 뭐 이 융적을 이렇게 한자를 쓰면 뭐 이렇게 흔히 이걸 막 오랑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오랑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를 오랑캐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융적이라 그냥 융적 그 당시 중국 사람들 표현이 융적인 것 뿐이지, 그냥 우리는 그냥 융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융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의 정전제도 고주선과 밀접히 관계에 있다. 그럼 은은 어떻게 되냐? 은은 하은주의 중에서 하는 우가 부르태자한테 받았고, 주는 어떻게 되냐? 공유가 융적 땅에서 받았고, 은나라는 어떻게 되냐? 어디서 받았느냐 얘기죠. 은은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다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주자가 정전제가 아마 이 은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한 얘기의 근거가 뭐겠느냐. 결국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은은 고조선에서 같은 동이족이니까 고조선에서 직접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은주의 정전제가 어디서 왔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단군세기와 정전벽돌. 그러니까 단군세기라는 문헌,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승의 제왕운기, 단군세기, 이 문헌적 근거와 또 정전벽돌을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은 결국 고조선 시대의 부르단군 시대의 정전제, 즉 구정제가 시행이 됐을 것이다. 그 시기와 장소가 거의 일치한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고조선의 구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은 하래를 따랐고 주는 은례를 따랐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주례라는 책을 봤죠. 주례는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예도는 어디서 왔어요? 은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은나라는 어디서 받았어요? 은나라는 하나라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은나라는 하나라한테 받고 주나라는 은나라한테 받았으면 하나라는 어디서 받았겠어요? 결국은 하나라는 정전제와 오행취수법의 기원이 바로 고조선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결국 고조선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정전제를 중심으로 당시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고조선의 정전제를 중심으로 하은주가 다 정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문화 경제적 교류가 이 정전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이해할 때 이제는 그냥 고조선 역사를 그냥 미사역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 토대가 구축된 그런 고조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전제가 뭐 일부 학자들은 뭐 기자한테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곡된 표현이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고조선의 정전제는 부르 단군 때부터 시작이 됐고 바로 그것이 구정제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였고, 아울러서 고조선의 경제적인 토대가 이 정전제를 위해서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고조선이 저렇게 아까 앞에서 본 지도처럼 강대한 하나의 고조선이 강대한 대조선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밑바탕이 뭐냐? 바로 고조선의 정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고조선의 정전제를 통해서 고조선의 경제적 토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홍익인간의 개념도 이런 정전제와 함께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물증사인데, 문헌도 중요하지만 물질로서, 고고 유물로서 역사를 증명하자. 그러니까 정전벽돌로 우리 고조선의 정전제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본 거죠. 그 우물의 중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 생활에 육지에서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우물이 바로 정전제로 발전했다는 것이고, 중국 사람 조유경이 한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체가 혈관망을 통해 각 부분의 기능을 심장에 연결시켜 주듯이 고대의 정전제는 지상의 태양으로서 그 빛이 각 지방을 사방으로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 정전제가 시행됨으로써 정전제가 바로 우리 인체의 그 심장처럼 하나의 지상의 태양처럼 각 지방에 그렇게 비춰주어서
오늘날 이 동북아가 고조선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하나의 정전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토대가 구축되고 번영을 일으켰다. 바로 그 중심에 이 정전제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효경의 그 정전제 연구에 아주 그 중요한 규절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조선 정전제가 고조선 사이와 동북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조선 정전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전까지는 고조선 사이를 너무나 단순하게 뭐 청동기 유물이 나왔다 뭐 이 정도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동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뭐 고조선 사이가 시작이 언제냐 뭐 나라 건국이 언제냐 이런 우리가 너무 집중돼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우리 고조선 사이를 정전제를 중심으로 이런 경제적인 제도로 관점에서 고조선 사이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 참여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구체적인 그 논문 공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